마지막으로 이제 홈플러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또 하나의 그 팀원 사태를, 위메프 사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뉴스 정리해보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한번 보죠. 네. 자, 2015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국민연금이 상환전환 우선주 형태로 6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현재 1조 1천억 원 규모로 이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문제는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MBK가 MB코리아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신분이긴 하지만, 여기, 김병주 회장이죠. 그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한 미국 국적의,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국적을 딴 거예요.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게 MBK 파트너스예요.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래요. 네, 이 사모펀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일했던 데가 좀 기분 나쁜 출신이긴 해요. 왜냐면 MB가 한참 돈 벌어 먹었던 그 펀드들의 한국 사장이었거든. 이 사람이 결국은 한미은행 팔아가지고 8천억을 외국 자본에다가 떠 넘겨주면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IMF 때 8천억 이상의 손실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한국 투자 자본이 되겠습니다라고 들어와가지고 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된 거죠. 살기도 한국에서 살아요. 재산 대부분도 한국에 있는 투자 지분이 재산인 거고. 근데, 한때는 이재용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악덕한 사모펀드계의 어떤 대표 같은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자본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는 회사를 돌려요. 근데 MBK 파트너스 안에 들어있는 자금 중에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사람들이 투자한 자금하고 이게 묻지마 펀드, 브라인드 펀드로 누가 넣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혼재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드러나는 국산 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들이 누가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갖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는 구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단 말이야, 7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 투자 자금이 4조 원 정도가 들었는데, 2조 원 이상을 말하자면 외국계 자본에서 돈을 빌려갖고 융자로 받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융자의 담보가 뭐였냐? 그냥 홈플러스의 자산이었어. 홈플러스의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숨겨진 돈이 약 2조 원 정도가 브라인드 펀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누가 들어왔고 얼마를 넣고 얼마를 나중에 분배를 받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돈인 거야. 근데 이와 관련해서 홈플러스를 운영하면서 물론 뭐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부채에 대한 비용이 막강하잖아요. 4조 4천억을 들어서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그중에 2조 원이 은행빚이야.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2조에 대한 은행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한 4%만 잡더라도 8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연간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에 규모가 있는데 8천억이 넘는 돈을 벌려고 하면 최소한 한 80조 정도는 이자를 8천억을 쓰려면 한 80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자 비용이 매출의 10%라 그래도 엄청난 비용인 거거든.
유통업체가 일반적으로 수익을 20% 이상 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산업 구조상. 근데 8천억이라고 하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 조건으로 이걸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 이게 유지될 수가 있는 기업이 애초에 아니었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했냐? 부동산을 판 겁니다. 자기네 있는 가게들, 건물들을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라고 내놓으면 잘 나가는 장사가 잘 되는 목이 좋은 데께 팔리겠습니까? 목이 나쁜 데께 팔리겠습니까? 목이 좋은 데께 팔리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일 잘 나는 점포, 이익이 잘 나고 있는 점포부터 팔아치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니 왜 홈플러스 있는 지점들 중에서 폐점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게 기준이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곳부터 파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팔리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 잘 되고 목이 좋은 곳부터 팔리고요.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곳부터 팔리고 그럼 남아있는 곳은 어차피 남아있는 곳은 그거 빼고 나서 딴 거에 들어와도 안 될 곳이기 때문에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예상으로 그동안 팔아갖고 갚은 은행빚이 한 2조 원이 훨씬 넘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빚이. 근데 놀랍게도 은행빚은 안 줄었어요. 즉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데서 빌려온 빚은 안 줄고 아까 얘기했던 브라인드 펀드. 누가 넣는지 모르는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먼저 상환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은 점점 더 안 되고 은행빚은 그대로 남아있어갖고 부채 부담이 높은데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다 보니까 홈플러스가 그렇지 않아도 적자였지만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500 적자가 나던 회사가 올해는 3천억? 4천억? 그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적자를 냈으니까 올해 1,500억 이상 흑자로 돌려보자라고 적극적인 경영을 해야 맞는 이 홈플러스가 갑자기 올해 초에 은행권에서부터 신용도가 정크급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거의 D등급으로 A등급에서 빠져버린 거야. 3단계 이상 추락을 했어요. 왜? 4년 연속 적자에다가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면서 그나마 근근히 이 회사의 자금줄을 운영했던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즉 홈플러스가 증권사나 뭐 이런 데를 통해 외부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찍어서 이거를 팔아보려고 하더라도 정크 등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돈을 운영할 수 있게 막아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그럼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까 했더니 갑자기 창립 28주년 폭탄 세일 이벤트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처들이랑 막 주변에 있는 거래처들한테서 물량을 엄청나게 외상으로 땡겨서 받아요. 그래서 막 40% 세일, 50% 세일을 해가지고 막 오픈런 행사를 막 벌린 거예요. 아침에 빨리 달려오면 조기에 더 깎아주고, 창립 28주년 기념으로 막 28% 세일을 막 이러면서 엄청난 매출을 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은행에다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거래처에서 재고를 이빠이 늘려놓고 외상을 몽땅 받아놓고 그걸로 세일을 해갖고 돈을 막 현금을 긁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을 일단 긁어들여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늘어난 외상빚을 안 갚고 법정관리 신청을 넣어버린 거야. 은행에 앞으로 법원이랑 공기관에서 우리 홈플러스를 대신 운영해 주세요라고 법정관리 신청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뒤통수 치듯 넣었던 법정관리 신청이 11시간 만에 받아들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갖고 도저히 부도날 것 같으니까 법정관리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도 전문적으로 이게 이래서 정말 위험하구나 라지는 요걸 받아줘야 되나? 아니면 아니면 자구적으로 해보라고 권유해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11시간 만에 이걸 받아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모든 부채가 동결돼 버린 겁니다, 현재. 그래서 세일하라고 평상시보다 2배, 3배 외상값 더 집어넣었던 기업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원래 2달 만에 주던 게 석 달로 늘어나고 넉 달로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이자를 더 주면서 이게 돈을 늦게 주는 대신에 이자를 더 주면서 좀만 참아줘 이러던 기업이 갑자기 사은 행사한다고 평소보다 물건을 많이 받아가더니 법정 관리 신청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요구를 못하게끔 법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지난번 UFO 사태 같은 게 뻥뻥 터지는 거죠. 홈플러스가 발행했던 상품권 외식업체나 제휴업체에서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할인도 안 해주는 거고. 이제 앞으로 UFO랑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숨어있는 부채들을 신고하게 돼 있거든. 법정관리 신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돼 있는 회사채 같은 거 이외에도 별도로 따르게 얻었던 기업 어음이라든지 기업 어음 연장 상태에 있던 것들, 아까 얘기한 미수금들, 그 다음에 발행해갖고 시중에 돌고 있는 상품권들 다 들어와가지고 청구가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홈플러스는 못한대요.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6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제일 많이 물렸다는 거죠. 이자를 포함해서 1조 1천억 정도를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1조 원대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인수하고 매년 1,000억 이상 적자를 내왔다고 치고 그나마 알짜 부동산들을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채 금액하고 원래 인수했던 부동산들의 변동이 과연 이게 변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일지 아닐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유메프도 그렇고 티몬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얘네들이 디지털 상품권 뭘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부채 늘어나는 거 보셨죠? 처음에 유메프, 티메프 얘네들 부채 얼마라 그랬습니까? 4,500억이라 그랬죠. 그때 송 작가가 얘기했어요. 이거 2조 3조까지 간다 이거. 숨겨져 있는 부채 계속 올라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법정관리 시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채는 4조 4천억입니다. MBK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채는. 아마 까보게 되면 최소한 그 2배 이상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심하면 8조 원까지 숨어있는 부채들이 노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갚냐는 거야. 결국은 국민 세금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돈을 줬던 소비자들이나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그걸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2번째 부자잖아요. 김병주 회장이. 자기 자산만 14조 원이 있다고 하잖아. 그 14조 원에 있는 돈 중에 절반을 이 홈플러스 회사를 위해서 던지면 회사 그냥 살겠죠. 근데 그건 안 하지. 가능할까요? 안 하죠. 나는 안 하죠. 이 세태를 촉발할 만큼 김병주 회장이 여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책임과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이거는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정부에 아니, 떠넘기기 하는 거야. MBK가 지금까지 이딴 식으로 계속 해왔다는데? 그렇죠. 입단식으로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했단 말이야. 계속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망친 회사가 네파도 있고 모던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예. 홈플러스 기업 해상 절차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 개인 투자자 상대로 기업 어음을 팔았대요. 계속 팔았어요. CP를. 그럼 그거 다 사기꾼 아니에요? 어떻게 터트리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기꾼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11시간 만에 이 정부가 받아줘 버렸어.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얼마 안 갈 줄을 알고
꺼내기게 왜냐면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는 분명히 안 받아줄 게 뻔하고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야 빨리 요 정부 내에서 이거 넘기고 튀자 이거예요? 그렇죠. 아, 그걸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미국인인데 지금 홈플러스를 볼모로 잡고 거기 노동자들 볼모로 잡고 야 이거 망하면은 그 홈플러스 저 노동자들 거기 걸려있는 업체들 다 망하는데 뭐 니들 정부가 뭐 망하게 하든지 라는 그러면서-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통업계를 협박하고 정부로 야 그러면 나 그냥 이거 테무에 팔게. 진짜 쓰레기야. 이런 나 그냥 새끼들은. 이거 중국 자본에다가 팔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내가 빠지면 되잖아. 경영권이고 뭐고 내가 전부 다 테무나 알리한테 넘길게. 이러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야 역으로. 이거 넘어가면 한국 유통은 그냥 중국에 맥히는 거다. 뭐 알아서 하든지 살리든 말든지 지금 이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본다는 거죠. 아 진짜 쓰레기다. 왜 이런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새끼들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기업인 대한민국 따위 소리 하고 있는 부자로 살고 기업인 있는 무슨 거예요. 기업인이에요? 사기꾼 새끼인데. 이게 뭐야? 저는 이러한 조짐을 3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외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MBK가 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 부동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신림동에 MBK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신림동에 주상복합 건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올해 6월이거든요. 근데 그걸 작년 12월에 급하게 급매로 판다고 30억에 던져놨어요. 묻지 않고 사가라고. 그래서 또 제가 가서 검사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헐. 근데 MBK는 우리가 알기로 수십조 자산이 있는 회사인데 그런 쪼무레기 부동산 몇백억 안 한 부동산에 투자한 것도 웃기지만 본 6개월을 못 기다려갖고 그걸 판다고 지금 헐값에 던질 때부터 MBK가 힘든가? 아니 뭐 고려한 뭐 그 얘기 한 사람 있을 때지만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지없이 이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MBK가 한국 안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PF나 투자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필 준비하나요? 완전히? 맞아요. 이미 그러면-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 이거 몰라요? 서울대역 옆에 있는 건물이라 여러분들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금감원 뭐 하는 거야? 움직임을 금감원이 포착을 못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동안은 김광원이 봐주고 있다가 이제 못 봐줄 상황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터트려버리고 빠지는 겁니다. 지금 고려하연 인수한다고 한 것도 아마 철회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있는 자금들 뺄 수 있는 유동 자금들 빼가지고 은행빚, 기금빚은 안 갚고 아까 얘기했던 브라인드 펀드에 들어있는 빚들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들목 빼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다시 털기 시작하면 세금에 쳐맞아 죽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닐 거기 때문이죠. 노답이다 노답.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돈 장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호종 무슨 뭐 MBA 자본인이 어쩌느니 시장에서 이런 칭송을 들어가면서 한국 금융의 뭐 선구자니 뭐 첨단 금융의 선구자냐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1순위까지 올랐던 이 사람 또 하나의 먹튀범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해가 아니면 자기 사정을 풀어서 살려봐봐. 그럼 내 진정성을 믿을게. 금감원 김건희 실드 추주가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김건희 있고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옛날처럼 정치하고 검사들하고 손잡고 해먹는 거 어렵겠구나 싶으니까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되게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아마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니까요. 이제부터. 이게 나라가 정권이 망하려고 하니까, 기득권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기반 없고 두려운 놈들이 벌써부터
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기에 대한 처리,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뿐인 거고, 그런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이 판에서 자기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나 경제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나라 망하는데 그런 짓거리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들이. 라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